1999년 10월 2일 한 여자가 안양 구시가지의 낡은 세탁소에 코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세탁은 하지 말아달라, 보관만 해달라, 반드시 찾으러 오겠다. 그녀는 3번이나 신신당부했습니다. 핏기 없이 파리한 얼굴, 그러나 두 눈만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했다고 세탁소 할머니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의 전화를 받고 경기도 외곽의 어느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얼굴을 아는 유명인이었습니다. K리그를 주름잡던 전설적인 공격수, 은퇴 후에는 카메라 앞에서 경기를 분석하며 안방극장의 사랑을 받던 스포츠 스타였죠. 아내 실종 직후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쏟았고 온 나라가 그의 슬픔에 동정했습니다. 과학수사가 열악하고 CCTV조차 흔치 않던 시절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비극을 예감한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메모를 남기고 안감 깊숙한 곳에는 남편이 절대로 세상에 알려지길 원치 않는 비밀을 숨겨둔 것이었죠. 3년 뒤인 2002년 가을, 폐업을 앞둔 안양의 한 낡은 세탁소에서 주인을 잃은 코트 한 벌이 발견됩니다. 72살 할머니가 습관처럼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닿은 것은 4번 접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죠. 국민 영웅의 완벽한 가면, 뒤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왜 경찰이 아닌 동네 세탁소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했을까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코트가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날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의 공기는 제법 쌀쌀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구시가지 골목 안쪽에는 간판의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순덕 세탁소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올해 72인 최순덕은 낡은 철제 선반 앞에 서서 비닐에 쌓인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수대 위에는 재개발 통보서가 덩그러니 놓여 40년 세월의 마감을 알리고 있었어요. 22, 23, 24. 최순덕이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먼지 쌓인 비닐 봉투에 술을 소리내어 셌습니다. 주인 잃은 옷들이 아주 산더미네. 이걸 다 어쩌나. 최순덕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선반 가장 안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가장 구석에 박혀있던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 한 벌이 두 손에 묵직하게 걸려 나왔죠. 비닐 위에는 누렇게 변색되어 글씨조차 희미해진 접수표가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최순덕이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접수표에 얼굴을 바짝 밀착시켰어요. 1999년 10월 2일, 이름은 이수진이라. 최순덕이 접수표 옆에 적힌 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3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번호네. 분명 본인이 꼭 찾으러 온다고 했었는데. 최순덕은 코트 아래쪽에 직접 적어두었던 메모를 확인하며 비닐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세탁하지 말고 보관만 해달라며 신신당부하던 젊은 여자의 얼굴이 희미한 잔상처럼 떠올랐죠. 최순덕은 당부대로 세탁 공정을 거치지 않고 깨끗한 비닐만 씌워 미수거 선반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코트의 주인은 연락조차 닿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게 비워주기 전에는 주인을 찾아줘야 할 텐데. 최순덕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습관적으로 코트의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거친 종이 질감이 닿았고 4번 접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딸려 나왔죠. 최순덕이 무심코 메모지를 펼쳤다가 갑자기 손동작을 멈추고 굳어버렸습니다. 종이 안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빈틈없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남편이 저를 해치려 합니다. 최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경기도 광주 별장으로 오라고 합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곳을 확인해 주세요. 최순덕의 손가락 끝이 경련하듯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접수대 위에 메모지를 내려놓고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 수화기를 낚아챘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안양 구시가지 세탁소인데요.
아주 무서운 종이를 발견했어요. 최순덕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접수대 위에 놓인 메모지와 접수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경위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전산에 조회한 뒤 과거 사건 서류와 대조하기 시작했죠. 컴퓨터 화면에는 1999년 10월 3일자로 접수된 가출인 실종신고 기록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신고자가 장현태라고 되어 있네? 설마 우리가 아는 그 사람인가? 조사하던 경위가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의 요즘 해설로 잘 나가는 그 장현태요. 옆에 서 있던 순경이 깜짝 놀라며 기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현태는 1990년대 K리그의 전설적인 스타였고 은퇴 후에도 방송을 종횡무진하는 유명인이었죠. 아내가 실종되었을 당시 기자회견에서 펑펑 울며 대중의 동정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강력계에 정식 보고를 올렸어요. 보고를 받은 안양경찰서 강력계 반장이 한 사람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정년을 불과 3년 남겨두고 서류 뭉치와 씨름하던 52살의 박종구 형사였죠. 반장은 사건 파일과 함께 현장에서 찍어온 메모지 사진을 박종구 앞에 툭 던졌습니다. 박 형사, 이거 자니가 3년 전에 맡았던 사건 아니야? 반장이 턱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박종구가 돋보기를 쓰고 사진 속 문구를 읽어내려가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수진이 확실합니다. 이 글씨체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박종구의 가늘어진 눈매 사이로 3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시 장현태는 유명세를 이용해 부부싸움 후 아내가 가출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었죠. 목격자도 없고 친정에서도 딸의 가출 전력을 인정하는 바람에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박종구는 찜찜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채 지난 3년을 죄인처럼 보내야 했습니다. 사진 속 경기도 광주별장이라는 단어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죠. 박종구가 주먹을 꽉 쥐며 반장의 책상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반장님, 이 사건 당장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라 명백한 비극입니다. 박종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자 반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건드렸다가 장현태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 반장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으며 박종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메모에 적힌 광주별장은 당시 수사에서 완전히 빠져있던 장소입니다. 박종구가 서류를 챙기며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현태 명의의 부동산부터 이잡듯 뒤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박종구는 곧장 강력계 사무실로 달려가 후배 윤재학 형사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재학아, 딴청 피우지 말고 빨리 움직여. 장현태 명의로 된 땅이랑 건물 싹 다 뽑아와. 박종구가 다급하게 지시하자 윤재학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갑자기 장현태는 왜요? 설마 그 해설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박종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잠실의 한 스포츠 카페 앞은 방송 녹화를 마친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장현태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카페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죠.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전화를 꺼내 귀에 대는 장현태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를 다 하고. 장현태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수화기 넘어 매니저의 다급한 설명이 이어지자 장현태가 제자리에 우뚝 멈춰섰죠. 가을 햇살이 장현태의 어깨 위로 눈부시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에 경찰서는 주말 사이 쏟아진 사건 사고들로 유난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안양경찰서 강력계 사무실 구석 박종구 형사의 책상 위에는 먼지 냄새를 머금은 1999년의 사건 파일이 넓게 펼쳐져 있었죠. 박종구 형사가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친 채 서류 위로 몸을 바짝 숙였고 맞은편에 윤재학 형사는 노란 형광펜을 쥔 채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재아가 여기 좀 봐라. 마지막 공식 목격 기록이 이거 딱 하나야. 박종구 형사가 누렇게 변색된 서류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짚었습니다. 1999년 10월 1일 오후 3시 안양시내 농협에서 50만 원 인출. 이게 이수진 씨의 마지막 금융거래 기록이었지. 박종구 형사가 수사 기록에 첨부된 저화질의 CCTV 화면 캡처 사진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윤재학 형사가 사진 속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인 이수진의 모습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현금 50만 원이라 도망치기엔 너무 적은 돈 아닌가요? 선배님, 장현태 명의 부동산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윤재학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이며 말을 이어갔죠. 안양 아파트 말고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경기도 광주 쪽으로 범위를 넓혀보니 장현태 이름으로 된 전원주택이 딱 한 채 나오더군요. 박종구 형사가 출력물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주소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전원주택? 지난번 수사 때는 장현태가 입도 뻥긋 안 했던 곳인데 말이야. 박종구 형사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주소를 수첩에 갈겨 썼습니다. 이거 냄새가 진동을 하네. 당장 주변 사람들부터 다시 훌자. 수색영장 받으려면 바닥부터 다시 긁어야 해. 두 형사는 곧장 경기도 군포의 낡은 빌라 단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수진의 친정어머니 한복순 씨가 사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무거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려왔고 잠시 후 예순한 살의 한복순 씨가 수척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안양경찰서 박종구입니다. 따님 일로 다시 여쭐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조심스럽게 신분증을 내밀자 한복순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죠. 한복순은 아무 말 없이 형사들을 거실로 안내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2잔을 내놓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한복순 씨의 손끝이 마치 낙엽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1999년 그 해에 수진 씨를 마지막으로 보신 게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박종구 형사가 수첩을 펼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복순이 한참 동안 찻잔 속의 물그림자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렵게 입을 뗐죠. 그해 9월 초였을 거예요. 수진이가 혼자 불쑥 찾아왔는데 평소랑 다르게 한마디도 안 하고 거실에 앉아만 있더라고요. 한복순이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에서 신발을 신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데 그게 수진이 뒷모습의 마지막이었어요. 박종구 형사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복순 씨의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재학 형사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거실벽에 걸린 이수진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죠.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에 두 형사는 당시 이수진 씨와 같은 단지에 살았던 주민 정미경 씨를 만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38살의 정미경 씨는 경찰이라는 말에 잔뜩 겁을 먹은 듯 눈을 깜빡였죠. 이수진 씨요? 그 3년 전 실종 사건 말인가요? 정미경이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당시 상황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다시 확인 중입니다. 박종구 형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안심시키자 정미경이 팔짱을 끼며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요. 9월 중순쯤이었나? 장현태 씨 집에서 뭔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미경이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살피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신음 같은 게 들렸는데 다음 날 장현태가 복도에서 너무 밝게 인사를 하길래 제가 착각한 줄 알았죠. 정미경이 자신의 팔목을 쓸어내리며 소름 돋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맞다. 수진 씨가 여름인데도 항상 긴 소매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봤는데 목 뒤에 시퍼런 멍이 아주 크게 들어있더라고요. 박종구 형사가 펜을 멈추고 정미경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멍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박종구 형사가 묻자 정미경 씨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물어봤죠. 그랬더니 무용 연습하다가 다쳤다고만 하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더 캐물을 수가 없었어요. 박종구 형사는 정미경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형사의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느려졌죠. 사무실로 돌아온 박종구 형사는 장현태의 당시 진술서를 다시 꺼내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현태는 10월 2일 밤 11시에 귀가했을 때 아내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었죠. 하지만 윤재학 형사가 방송국에서 새로 받아온 녹화 스케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10월 2일 녹화는 저녁 6시에 정확히 끝났습니다. 장현태가 귀가했다고 말한 시간까지 무려 5시간이나 비어요. 윤재학 형사가 기록지를 책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시간이라 그 긴 시간 동안 이 유명한 해설위원께서 어디서 뭘 하셨을까? 박종구 형사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사람들이 회식에 같이 있었다고 증언해줘서 그냥 넘어갔던 건데 이번엔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날 오후 두 형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한상민 PD를 찾아갔습니다. 여의도 커피숍에서 형사들을 맞이한 43세 한상민 PD는 난처한 듯 머리를 긁적였죠. 3년 전이라 가물가물하긴 한데 장현태가 회식 도중에 전화를 한 통 받더니 밖으로 나갔던 건 기억납니다. 한상민 PD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회상했습니다. 얼마나 나가 있었습니까? 금방 돌아왔나요? 윤재학 형사가 수첩을 꺼내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식 시작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전화를 받더니 급한 집안일이 생겼다며 아예 먼저 가버렸어요. 그 뒤로는 못 봤습니다. 박종구 형사와 윤재학 형사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밤 11시에 귀가했다는 장현태의 알리바이에 서너 시간의 거대한 공백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경찰서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종구 형사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조수석에 놓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며 국과수에 연락을 알렸죠. 박 형사님, 코트 메모 필적 결과 나왔습니다. 이수진 씨 본인의 것이 확실합니다. 수화기 넘어 감식관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종구 형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코트 안감을 정밀 감식했는데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감식관이 말을 멈추고 뜸을 들이자 박종구 형사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코트 왼쪽 안감 봉제선 쪽을 누군가 뜯었다가 다시 꿰맨 흔적이 있어요. 원래 공장에서 한 바느질이 아닙니다. 박종구 형사가 수화기를 귀에 바짝 밀착시키며 숨을 죽였습니다. 안감 안쪽에 뭔가 숨겨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꿰맨 자국 안쪽에 얇고 딱딱한 물체가 만져져요. 지금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박종구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베이지색 코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수진은 단순히 메모 한 장만 남긴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코트 안감 깊숙한 곳에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2002년 10월 17일 목요일 오전에 안양역 인근은 출근길 인파가 빠져나가고 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종구 형사와 윤재학 형사는 좁고 휘어진 골목길을 지나 간판의 글자가 희미해진 3층짜리 낡은 건물 앞에 멈춰섰죠. 2층 복도 끝 조현우 법률사무소라는 문구가 적힌 유리문을 열자 종이 냄새와 오래된 목재 가구의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48배 조현우 변호사가 두꺼운 안경 너머로 형사들을 빤히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양 경찰서에서 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수진 씨 건 때문이죠? 조현우 변호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1999년 당시에 이수진이 이곳에서 이혼 상담을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조현우 변호사가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갈색 가죽 표지가 다 닳아버린 수첩 한 권을 꺼냈죠. 1999년 7월과 8월 딱 2번 방문하셨습니다. 사유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이었죠. 조현우 변호사가 수첩을 펼쳐 박종구 형사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는 얼굴에 멍을 화장으로 가리고 오셨는데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왼쪽 손목에 깁스를 하고 계시더군요. 윤재학 형사가 수첩의 내용을 받아 적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장현태가 국민 영웅 대접을 받을 때인데 집에서는 괴물이었단 말입니까?
조현우 변호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수진이 문 쪽을 수시로 돌아보며 아주 겁에 질려 있었어요. 남편이 알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며 목소리를 죽여서 흐느끼셨죠. 박종구 형사의 시선이 수첩 한 구석에 갈겨 쓴 경기도 용인의 지역번호에 멈췄습니다. 변호사님, 이 번호는 누구 것입니까? 이수진 씨 본인 번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현우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손가락으로 그 번호를 짚었습니다. 비상연락처라고 하셨어요. 본인에게 연락이 안 되면 이쪽으로 전화를 달라고 남편의 믿을 만한 후배라고 소개했죠. 경찰서로 돌아온 윤재학 형사는 즉시 해당 번호의 가입자를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왔고 장현태의 축구부 직속 후배인 김도영의 자택번호로 밝혀졌죠. 31살의 김도영은 현재 용인에서 유소년 축구교실 코치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리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김도영이라 장현태가 아끼는 후배인데 아내가 비상연락처로 남겼다? 재아가 용인으로 가자. 이틀 뒤 용인의 축구교실 운동장역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박종구 형사는 운동복 차림의 김도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의 신분증을 확인한 김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고 그는 책상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으며 안절부절 못했죠. 이수진 씨와 자주 연락하셨죠? 변호사 사무실에 당신 번호가 남겨져 있더군요. 박종구 형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김도영을 압박하며 물었습니다. 김도영이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에서 공을 차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형수님 안부를 가끔 물어본 게 전부입니다. 형님 몰래 도와드릴 일이 좀 있어서요. 박종구 형사가 코웃음을 치며 김도영의 얼굴 앞으로 몸을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겨우 안부 묻는 사이인데 비상연락처까지 공유합니까? 숨기는 게 있으면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도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끝내 입을 열지 않았고 박종구 형사는 찜찜한 기분으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 무렵 안양경찰서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999년 당시 이수진과 같은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웠던 33살의 박지연이었죠. 뉴스 보고 전화드렸어요. 수진 씨가 실종되기 직전에 아주 이상한 모습을 봤거든요. 박지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문화센터 근처 커피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든 채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장현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윤재학 형사가 전화를 받으며 다급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십니까? 서류 봉투에는 뭐가 들어 있었나요? 박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체격이 건장했고 수진 씨는 마치 유언장이라도 전달하는 사람처럼 비장한 표정이었어요. 봉투가 아주 묵직해 보였던 게 기억나요. 이수진이 남몰래 준비한 서류와 의문의 남자, 그리고 장현태의 알리바이 공백까지 사건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던 찰나 지역 신문 기자인 37의 송민호가 자극적인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유명 해설위원의 아내 실종, 국가대표 후배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사가 나가자마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고 장현태는 기다렸다는 듯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죠. 장현태는 입장문에서 아내의 실종에 깊은 슬픔을 표하면서도 마지막 문장에 교묘한 덫을 놓았습니다. 믿었던 후배와 아내의 관계에 대해 저 또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박종구 형사가 신문 기사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던지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 보게 슬픈 척하면서 화살을 김도영 쪽으로 쓱 돌려버리네. 아주 머리 회전이 빨라. 박종구 형사는 다시 용인으로 차를 몰아 김도영의 사무실 문을 부서질 듯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도영 씨, 당신 선배라는 작자가 지금 당신을 아내의 실종과 연관짓고 있어. 그래도 입을 닫을 거야? 박종구 형사가 소리를 지르자 김도영이 책상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무실 바깥의 아이들 함성이 김도영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뒤섞여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형수님이 매일 맞고 살았어요. 선배가 술만 마시면 형수님을 짐승처럼 다뤘다고요. 김도영이 얼굴을 감싸주며 오열 섞인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저한테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선배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김도영의 진술로 이수진과 그의 관계는 불륜이 아닌 절박한 구조 신호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김도영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며 한숨을 내쉬는 순간 경찰서에서 다급한 연락이 왔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코트 안감을 개봉했고 그 속에서 소형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형사님, 테이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비닐에 밀봉되어 있어서 복원이 가능합니다. 감식관의 흥분된 목소리에 박종구 형사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남기고 싶었던 진실을 그 작은 테이프 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죠. 박종구 형사는 두 눈을 감고 차가운 세탁소 선반 위에서 3년을 견뎌온 베이지색 코트를 떠올렸습니다. 2002년 11월 3일 일요일 밤의 정적을 깨고 안양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 당직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집어든 당직 형사의 귀에 숨소리조차 죽인 채 의도적으로 낮게 깐 남성의 목소리가 툭 하고 흘러들었죠. 장현태, 1996년하고 1997년 시즌에 승부조작에 깊숙이 가담했습니다. 이수진이 실종되기 직전에 그 더러운 사실을 전부 알게 됐고요. 당직 형사가 급히 펜을 잡으며 상대의 신원을 물었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시 K리그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조사는 당신들 몫이니까. 전화는 짧은 기계음만 남긴 채 끊겼고 발신 지점을 추적한 결과는 안양 시내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당직 일지를 확인한 박종구 형사는 예리한 눈빛으로 윤재학 형사를 호출했죠. 재하가 1996년이랑 1997년 K리그 경기 기록 싹 다 긁어모아. 특히 장현태 출전 기록이랑 당시 스포츠 신문 기사들 중심으로 말이야. 윤재학 형사는 이틀 동안 눈이 충혈될 정도로 기록을 뒤졌고 마침내 1997년 시즌 후반기에 수상한 기록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선배님, 여기 좀 보십시오. 1997년 9월 경기인데 장현태가 후반 시작 10분 만에 아주 어처구니 없는 파울로 퇴장을 당했어요. 윤재학 형사가 출력물을 박종구 형사의 책상 위에 팍 하고 펼쳐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스포츠 신문 아카이브를 뒤져보니까 이 경기 직전 배당률이 전날 밤에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뒤집힌 흔적이 선명합니다. 박종구 형사가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한참 동안 서류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죠. 이게 사실이라면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야. 이수진이 단순히 매 맞는 것 때문에 이혼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 박종구 형사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부조작 사실을 이수진이 알게 된 거지. 장현태 입장에서는 이게 터지면 해설위원은커녕 감옥행이니까 길을 쓰고 막아야 했을 거다. 사흘 뒤 박종구 형사는 세 번째로 용인의 축구교실을 찾아가 김도영 코치와 마주섰습니다. 김도영 코치는 박종구 형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겁에 질린 듯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몸을 떨었죠. 승부조작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김도영 씨, 이제는 숨길 수도 없게 됐으니 솔직하게 말하시죠. 박종구 형사가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압박하자 김도영 코치는 파이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김도영 코치가 젖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1997년이었습니다. 장현태 형님이 시켰어요. 경기 중에 고의로 파울을 범해서 흐름을 끊으라고요. 저는 후배니까 하늘 같은 선배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김도영 코치가 고개를 떨구자 박종구 형사가 그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물었죠. 이수진 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김도영 코치가 충혈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수님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전화해서 그러시더군요. 남편 서재 서랍에서 날짜랑 금액이 빽빽하게 적힌 수첩을 찾았다고요.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저는 무서워서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김도영 코치가 자신의 무릎을 주먹으로 치며 자책하는 모습에 박종구 형사는 말없이 진술조서를 채워나갔습니다. 11월 5일 박종구 형사는
서울 종로의 한 한적한 커피숍에서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시 연맹에서도 이상 징후를 보고받고 내사를 진행했었죠. 하지만 물증이 부족해서 윗선에서 조용히 덮었습니다. 연맹 관계자가 씁쓸하게 건넨 관련 문건을 받아든 박종구 형사는 곧바로 장현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11월 8일 단정한 코트 차림으로 조사실에 나타난 장현태는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으며 의자에 앉았죠. 승부조작이라니요? 박 형사님, 지금 소설 쓰시는 겁니까? 아내 실종 사건이랑 제 선수 시절 의혹이 무슨 상관입니까? 장현태가 불쾌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는 불안한 듯 안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장현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수진 씨 코트 안감에서 메모만 나온 게 아닙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더 나왔어요. 순간 장현태의 오른손 검지가 테이블 위에서 움찔하며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종구 형사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현태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입을 다물었죠. 테이프 내용이 복원되는 대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때는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박종구 형사가 조서를 덮으며 차갑게 경고하자 장현태는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요하게 장현태를 미행하던 송민호 기자가 안양 외곽의 외딴 식당에서 장현태가 어머니 오말순을 만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40분 동안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대화를 나눴고 오말순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무언가 당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연락이 박종구 형사의 책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박 형사님, 테이프 속 남녀의 대화 음성을 일부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열화가 심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려면 2주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구 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의 차가운 가을바람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수진이 남긴 마지막 음성이 담긴 테이프, 그것이 완성되는 날 장현태의 견고한 가면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죠. 박종구 형사는 책상 위에 놓인 장현태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네가 감춘 그날 밤의 진실 말이야.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에 경찰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안양 경찰서 접수대 앞에 회색 점퍼를 걸치고 검은 바지를 입은 한 여자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죠. 한 손에 귤 몇 개가 담긴 비닐봉투를 든 채 서 있던 64세 오말순이었습니다. 강력계 형사님 좀 만나고 싶은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접수 경찰이 내선 전화를 돌리자 5분 뒤 박종구 형사와 윤재학 형사가 면담실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오말순은 이미 면담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비닐봉투를 무릎 위에 소중하게 올려놓고 있었죠.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종구 형사가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말순이 비닐봉투를 테이블 한쪽으로 툭 밀어놓더니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고 달싹이던 오말순은 마침내 결심한 듯 눈을 질끈 감았다 떴죠. 며느리가 없어진 거 사실 그게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박종구 형사의 펜 끝이 멈추었고 면담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999년 그날 말입니다. 박종구 형사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오말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해 10월 2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내가 아들 집에 갔거든요. 며느리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오말순은 테이블 위에 자기 손등만 내려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를 언제 볼 거냐고 이혼 같은 소리 다시는 꺼내지도 말라고 아주 호되게 다그쳤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난생 처음으로 나한테 대들더라고요. 오말순이 손수건을 꺼내 코를 훌쩍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착하던 애가 핸드백만 들고 울면서 현관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오말순의 진술은 며느리가 입었던 옷차림과 신발의 색깔까지 묘사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윤재학 형사가 조서를 작성하다가 박종구 형사를 슬쩍 쳐다보았지만 박종구 형사의 표정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죠. 면담실을 나온 뒤 강력계 사무실에서는 형사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선배님, 시어머니 진술이 저렇게 확실하면 이수진은 가출한 게 맞지 않습니까? 장현태 혐의가 쑥 빠지는데요. 한 후배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하자 박종구 형사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대본이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가짜 냄새가 진동을 해. 이 진술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3개나 있어. 박종구 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오말순 주소지는 천안이야. 안양까지는 차로 2시간이 넘는데 연락도 없이 그 늦은 저녁에 갑자기 나타났다. 둘째, 오말순은 며느리가 핸드백만 들고 나갔다는데 장현태는 예전에 여권이랑 옷가지가 사라졌다고 했어. 둘이 말이 안 맞지? 박종구 형사가 마지막 손가락을 접으며 윤재학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아내를 때린 건 쏙 빼놓고 전부 며느리 성격 탓으로만 돌리고 있어. 이건 전형적인 방패막이 진술이야. 박종구 형사가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날카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아가 1999년 10월 2일자 천안발 안양행 버스랑 기차 기록 싹 뒤져. 오말순이 그날 실제로 이동했는지 끝까지 파헤쳐라. 박종구 형사는 오말순이 경찰서에 오기 사흘 전 장현태와 식당에서 40분간 비밀리에 만났다는 손민호 기자의 제보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 나온 이 갑작스러운 자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종구 형사는 직감하고 있었죠. 이틀 뒤인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경찰서에는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수진의 친정어머니 한복순이 작은 종이 상자 하나를 품에 안고 면담실로 들어섰습니다. 형사님,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보낸 편지예요. 한복순이 상자 속에서 누렇게 바랜 편지 한 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1999년 9월 18일 소인이 찍힌 그 편지는 이수진이 실종되기 불과 2주 전에 보낸 것이었죠. 박종구 형사가 장갑을 끼고 편지지를 펼치자 짧지만 비장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이 주소로 연락해 주세요. 그 문장 아래 적힌 주소를 확인한 박종구 형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여기는 코트 속 메모에 적힌 그 별장 주소 아닙니까? 당시엔 광주가 군이었으니까요. 옆에서 서류를 뒤적이던 윤재학 형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장현태 명의로 된 그 전원주택 주소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종구 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주소 3개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당장 수색영장 집행한다. 영장을 발급받은 박종구 형사와 윤재학 형사는 곧장 경기도 광주의 전원주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야산자락에 외롭게 서 있는 2층 건물은 잡초가 어른 허리춤까지 자라나 폐가처럼 변해 있었죠. 3년 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현관문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자 쾌쾌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종구 형사는 거실을 지나 지하 창고로 연결된 콘크리트 계단을 한 칸씩 밟고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 구석에 여성용 구두 한 켤레가 외롭게 놓여 있었고 박종구 형사가 손전등을 비추자 바닥 타일 위에 말라붙은 검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배님, 이쪽 벽 좀 보십시오. 시멘트 색깔이 여기만 유독 다릅니다. 윤재학 형사의 외침에 박종구 형사가 벽면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나중에 급하게 덧바른 듯한 시멘트 자국을 국과수 감식팀이 조심스럽게 걷어내기 시작했죠. 텅 빈 공간 안에서 커다란 비닐봉투에 담긴 유해를 발견한 순간 지하실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3년간 가출로 위장되었던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소식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장현태는 즉시 변호사를 통해 뻔뻔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원주택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으며 지난 수년간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구 형사는 신문 기사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는 국과수에서 온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전체 복원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박종구 형사는 장현태의 몰락을 예감하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2002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에 안양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음성분석실에서 걸려온 짧은 전화 한 통이 정적을 깼죠. 박 형사님, 카세트 테이프 복원이 85%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청취 가능합니다. 박종구 형사와 윤재학 형사는 대답도 없이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두 사람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을 풍경만이 무심히 스쳐 지나갔죠. 지하 감정실은 외부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마치 진공 상태와 같은 묘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재생 장비 앞에서 음성 분석실 전문가가 이어폰 2개를 건넸습니다. 박종구 형사와 윤재학 형사는 나란히 앉아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죠. 전문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치익 하는 기계적인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테이프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 뒤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록 잡음이 섞였지만 이수진의 음성은 또렷하면서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8월 15일. 오늘 저녁에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왼쪽 갈비뼈 아래를 발로 찼어요. 박종구 형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이어폰을 귀에 더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테이프 속 이수진은 1999년 8월 15일부터 9월 12일까지 4차례에 걸친 폭행 기록을 옥조리듯 남기고 있었죠. 9월 3일. 남편의 서재 서랍에서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경기 날짜와 금액, 그리고 황 사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문장 사이사이 섞인 가쁜 숨소리에서 극한의 공포가 묻어났습니다. 전반부 녹음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후반부 녹음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죠. 이게 뭐야? 이혼 서류를 왜 네가 갖고 있냐고. 장현태의 격앙된 고함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나왔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당신한테 맞으면서 사는 거 이제 끝내고 싶어. 이수진이 울먹이며 대답하자 장현태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우당탕하며 무언가 부딪히고 깨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이어졌죠. 그때 이수진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서재에 있는 그 비밀 수첩, 나 다 봤어. 다 알고 있다고. 순간 요란하던 소음이 뚝 끊기고 소름 끼치는 침묵이 3초간 이어졌습니다. 다시 들려온 장현태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낮고 느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뭘 봤다는 거야? 똑바로 말해봐. 경기 날짜랑 돈, 황 사장 이름. 전부 봤어. 난 그냥 조용히 나가고 싶을 뿐이야. 이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자 장현태가 픽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툭 끊겼고 12분 23초의 기록이 끝났음을 알리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이어폰을 빼고 한참 동안 재생 장비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윤재학 형사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죠. 테이프 속 목소리는 장현태의 주파수 패턴과 말하는 습관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동일인입니다. 전문가가 감정 소견서를 내밀자 박종구 형사는 말없이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장현태는 다시 안양경찰서 조사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었고 그의 얼굴에서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져 있었죠. 박종구 형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장현태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이수진 씨 코트에서 나온 테이프의 음성 감정 결과입니다. 장현태 씨 본인 목소리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소견서를 장현태의 코앞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둘째, 광주별장에서 발견된 유골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수진 씨 본인이 확실합니다. 박종구 형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붙이자 장현태가 마른 입술을 하즈며 종이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테이프, 요즘 유행하는 기술로 만든 조작 아닙니까?
누가 제 목소리를 흉내낸 게 분명해요. 장현태가 변호사를 쳐다보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비웃듯 콧방귀를 끼며 다음 서류를 꺼내들었죠.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범인으로 지목했던 김도영 씨의 알리바이입니다. 박종구 형사가 합숙 일지와 목격자 진술서를 테이블 위에 팍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당시 김도영은 용인에서 축구 합숙 훈련 중이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들이 전부 증언했죠. 그는 그날 안양이나 광주에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장현태의 입이 쩍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고 옆에 있던 변호사도 펜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두 팔을 테이블에 올리고 장현태의 눈동자를 꿰뚫어 볼 듯 응시했습니다. 장현태 씨, 이수진 씨가 테이프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장현태의 턱끝이 미세하게 경련하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정말 김도영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였습니까? 4시간의 긴 사투 끝에 장현태는 변호사와 짧은 면담을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어머니가 한 진술, 사실 제가 시킨 겁니다. 어머니는 그날 안양에 오지도 않았어요. 장현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하자 박종구 형사는 묵묵히 조서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저 떠나려는 걸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장현태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박종구 형사는 마지막 결정타가 담긴 서류 2장을 펼쳤습니다. 지하 창고 바닥에 핏자국과 유골의 유전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벽면에 쓰인 시멘트는 1999년 10월 생산분이죠. 박종구 형사가 서류 위에 손을 얹으며 장현태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가면을 벗으시죠, 장현태 씨. 조사실 안에는 형광등의 미세한 지지직 소리만이 가득 찼고 장현태의 손가락은 테이블 위에서 힘없이 꺾였습니다. 화려했던 스타 공격수의 명성은 이 좁은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2002년 11월 28일 새벽 1시 17분 조사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피로가 뒤섞여 눅눅했습니다. 12시간째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던 장현태가 마침내 고개를 푹 꺾으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죠. 단정했던 넥타이 매듭은 풀어져 가슴 아래로 덜렁거렸고 하얀 셔츠 칼라는 식은땀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포기한 듯 장현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현태가 마른 입술을 천천히 벌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죠. 9월 하순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박종구 형사가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볼펜을 다시 집어들며 눈을 빛냈습니다. 뒤쪽 의자에서 조용히 기록을 돕던 윤재학 형사도 상체를 앞으로 바짝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외출이 부쩍 잦아졌죠.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일일이 내 허락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장현태가 테이블 위를 멍하니 내려다보며 옛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수상한 마음에 수진이 핸드백을 뒤졌더니 안양역 근처 법률사무소 명함이 나오더군요. 이혼 상담을 받은 메모랑 같이요. 장현태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경련하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서재에 들어갔는데 내가 항상 오른쪽 모서리에 맞춰놓는 수첩이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건드린 게 확실했죠. 박종구 형사가 수첩을 툭툭 치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수첩에 정확히 뭐가 적혀 있었습니까?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장현태가 고통스러운 듯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경기 날짜하고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승부 조작에 가담하고 받은 돈들이었죠. 결국 이수진이 그 더러운 기록을 봤을까봐 두려웠던 겁니까? 박종구 형사의 추궁에 장현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히 이혼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 폭력이 세상에 알려지면 해설위원 자리가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장현태가 목이 타는 듯 헛기침을 하며 셔츠 단추를 하나 더 풀었습니다. 거기에 승부조작까지 터지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축구계에서 영구제명입니다. 장현태라는 이름 석자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였다고요.
장현태가 갑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괴로운 듯 몸을 떨었습니다. 10월 2일 오후에 여의도에서 해설 녹화를 마쳤습니다. PD 한상민이랑 회식을 하다가 전화를 핑계로 빠져나왔죠. 장현태가 얼굴에서 손을 떼며 다시 서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중전화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안양집이 아니라 광주 전원주택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종구 형사가 기록하던 펜을 멈추고 장현태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이수진이 순순히 그 외진 곳까지 가겠다고 하던가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장현태가 자주 섞인 웃음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종구 형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1999년 10월 2일 그날 오후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렸죠. 1999년 10월 2일 오후 안양 아파트의 거실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광주 전원주택으로 와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이수진은 전화를 끊고 서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가 순순히 이혼해줄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죠. 그녀는 쫓기듯 옷장을 열어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의 안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친 바느질 자국 너머로 남편의 끔찍한 민낯이 담긴 테이프가 단단하게 만져졌습니다. 이수진은 코트를 팔에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며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안양 구시가지의 낡은 골목 안쪽 순덕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이수진의 안색은 핏기 하나 없이 파리했지만 두 눈만은 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접수대 뒤에서 옷을 정리하던 최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서 오세요. 날씨가 제법 쌀쌀하네. 이수진이 코트를 접수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코트 좀 꼭 맡아주세요. 세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보관만 해주셔야 해요. 세탁을 안 하고 보관만 한다고? 왜 그러시나? 최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이수진은 간절한 눈빛으로 부탁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그대로 두어주세요. 늦가을에 꼭 찾으러 올게요. 이수진은 미리 준비한 세탁비와 보관료를 넉넉히 지불하고 접수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접수표 아래에 본인 찾으러 올 예정이라고 적는 것을 확인한 뒤 이수진이 잠시 멈췄죠.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메모지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갈 때마다 볼펜 촉이 종이를 찢을 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 코트가 나 대신 당신을 심판할 거야. 그녀는 4번 접힌 메모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으며 스스로를 지킬 마지막 덫을 낡은 세탁소 선반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최순덕 할머니가 이수진의 파리한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아가씨,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네. 이수진이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리며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꼭 잘 보관해 주세요. 이수진은 유리문을 밀고 나갔고 그것이 순덕 세탁소에서 본 그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다시 2002년의 차가운 조사실, 장현태는 테이블 위에 두 팔을 올린 채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7시 반쯤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바로 차를 몰아 광주로 달렸습니다. 도착하니 수진이가 이미 와 있더군요. 장현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박종구 형사는 귀를 바짝 기울여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나를 보자마자 정말로 이혼해 줄 거냐고 묻더군요. 표정이 아주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박종구 형사가 테이블을 탁 소리나게 치며 다그치자 장현태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 대신 현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지하 창고로 끌고 내려갔죠. 조사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윤재학 형사는 분노를 참는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수진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수첩 내용을 전부 언론에 터뜨리겠다고요. 장현태가 자신의 두 손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끔찍한 기억을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에 그만 수진이 목을 잡았습니다. 장현태의 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쥐는 듯 기괴하게 뒤틀렸습니다.
박종구 형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골감정 결과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목뼈골절이라는 참혹한 사실을 굳이 이 비겁한 남자에게 다시 확인시켜줄 필요는 없었죠. 그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벽에 시멘트는 왜 바른 거죠? 지하 창고 벽 안쪽에 좁은 공간이 있길래 거기에 넣고 준비해간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장현태가 참회하는 척 눈을 감았지만 박종구 형사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 씨 휴대전화랑 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움직였던데. 휴대전화는 분해해서 경안천 다리 밑으로 던졌습니다. 안양 집에 돌아와서 옷 몇 벌이랑 여권은 따로 가방에 넣어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가출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박종구 형사가 조서에 적던 펜을 멈추고 장현태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시멘트는 언제 준비한 겁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구하기는 힘들었을 텐데요. 장현태의 눈동자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변호사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며칠 전에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미장도구랑 같이요. 미리 준비를 했다고요? 대화가 잘 안 될 걸 대비해서 말입니까? 박종구 형사의 일침에 장현태는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모든 진술조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장현태의 양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죠. 조사실 문을 나서는 장현태의 뒷모습은 3년 전 국민 영웅이라 불리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윤재학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경기도 군포의 한복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복순 여사가 전화를 받았죠. 한복순 여사님, 안양경찰서 윤재학입니다. 이제 따님을 집으로 모셔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복순 여사의 오열 섞인 통곡 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경찰서의 새벽은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03년 4월의 공기는 따스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법정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찼고 피고인석에는 한때 국민적 영웅이라 불리던 장현태가 초라하게 앉아 있었죠. 3년간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보여주던 그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에는 그늘만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협박에 극도의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의 비극은 결코 의도한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습니다. 장현태의 변호인이 서류를 흔들며 목소리를 높여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검찰 측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죠. 검찰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나요? 검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장현태를 쏘아보더니 서류 한 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우발적이라고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기 수일 전에 이미 시멘트 2포대와 미장도구를 현장에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별장으로 유인하고 일이 끝난 뒤 휴대전화를 분해해 물에 버린 행위가 어떻게 찰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까? 이건 철저히 계획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검사의 일갈에 장현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인이 다급하게 장현태의 팔을 흔들며 무언가 속삭였지만 장현태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재판이 중반으로 치닫자 법정 안의 스피커를 통해 카세트 테이프에 복원된 녹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서기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치익하는 잡음 뒤로 3년 만에 이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8월 15일. 오늘 저녁에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때렸습니다. 발로 찼어요. 방청석 3번째 줄에 앉아있던 친정어머니 한복수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두 손으로 무릎을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이 무섭지만 이 테이프가 세상에 나오면 적어도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수진의 떨리는 음성이 마지막 문장을 끝맺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한복수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마른 어깨만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재판장은 장내의 분위기를 고려해 잠시 속기를 중단시켰고 방청객들은 저마다 낮은 탄식을 내뱉으며
장현태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2003년 7월 마침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 밝았습니다. 피고인 장현태를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의 엄중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장현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법정경이 2명이 달려들어 장현태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웠고 그는 끌려가듯 법정을 빠져나갔죠. 한편 아들의 범행을 덮으려 했던 어머니 오말수는 친족 간 범인 도피에 해당하여 형이 면제되었습니다. 판결이 모두 끝난 뒤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 오말수는 차가운 벽을 짚은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만 오말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죠. 이윽고 오말순의 다리가 천천히 꺾이더니 딱딱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녀는 그저 텅 빈 복도 끝을 유령 같은 눈으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현태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승부조작 가담 사실이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공식 통보되자 연맹은 기다렸다는 듯 그를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했습니다.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도영 또한 연맹상벌위원회에 불려가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했죠. 제가 지은 죄 달게 받겠습니다. 형수님께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도영은 눈물로 사죄했지만 결국 선수 자격 영구 박탈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소년 코치직에서 물러난 김도영은 용인 외곽의 작은 체육용품점에 취직해 묵묵히 짐을 날랐습니다. 그는 매년 이수진의 기일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안양의 납골 땅을 찾아가 꽃 한 송이를 내려놓았죠. 그 기사를 가장 먼저 세상에 알렸던 송민호 기자는 더 이상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송민호 기자는 가정폭력이 어떻게 한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수사를 방해했는지 파헤치는 탐사보도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했죠. 이 시리즈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경찰청 내부에서도 실종사건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5년 박종구 형사의 정년퇴직 날이 다가왔습니다. 꽃다발을 든 동료들이 박종구 형사에게 다가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역시 이수진 씨 사건이죠. 그 베이지색 코트 말이네. 박종구 형사가 종이컵 속 식어버린 커피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999년에 내가 조금만 더 끈질겼더라면 그 가여운 사람을 조금 더 빨리 가족품으로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가슴 한구석에 못으로 박혀서 빠지질 않아. 박종구 형사는 정들었던 사무실을 나서며 한복순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는 명절마다 한복순 여사를 챙기며 수사관으로서의 마지막 책임을 다했죠. 2003년 가을 한복순 여사는 딸의 유고를 군포의 작은 납골당에 정식으로 안치했습니다. 납골당 입구에는 이수진이 좋아하던 코스모스 화분 하나가 가을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수진이가 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3년을 버텼어. 한복순 여사가 딸의 사진이 담긴 유리암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모진 거짓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참 슬프면서도 마음이 편안하네. 우리 딸 거기선 편히 쉬어라. 안양 구시가지의 명물이었던 순덕 세탁소는 2003년 봄 재계약 문제로 끝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비우는 마지막 날 최순덕 할머니는 40년 세월이 묻어있는 빈 철제 선반을 거친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남의 물건은 주인 올 때까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법이지. 그렇고 말고. 최순덕 할머니가 빈 가게 안에서 툭 하고 던진 그 고집스러운 말 한마디가 3년간 코트 속에 감춰진 진실을 지켜낸 셈이었습니다. 2003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습니다. 안양역 앞은 재개발 공사 가림막이 세워져 어수선했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죠. 한복순 여사는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는 각 구워낸 따끈따끈한 호떡 한 봉지가 담겨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겨울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이수진이 유난히 좋아하던 간식이었습니다.
한복순 여사는 이따금 호떡을 사서 군포 납골당 앞 작은 제단에 조용히 올려두고 오곤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딸과의 짧은 만남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그것은 3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딸에게 전하는 세상에서 가장 늦게 도착한 어머니의 따뜻한 대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수진 씨가 세탁소에 코트를 맡긴 1999년 10월 2일, 그녀는 자신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달려가 봤자 국민 영웅의 아내가 하소연하는 부부싸움쯤으로 치부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동네 세탁소의 낡은 선반 위에 자신의 마지막 목소리를 맡겨두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코트 한 벌이었습니다. 고작 코트 한 벌. 그 안에 숨긴 테이프 하나와 주머니 속 메모지 한 장이 3년의 세월을 견뎌냈고 화려한 조명 아래 감춰져 있던 한 남자의 민낯을 세상 앞에 끌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세탁소가 조금만 일찍 문을 닫았더라면, 할머니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았더라면 이 진실은 영영빛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물건은 주인이 올 때까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할머니의 고집, 3년간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지우지 못했던 늙은 형사의 진념, 그리고 무엇보다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증거를 남기겠다는 한 여자의 처절한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끝내 세탁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코트는 3년 뒤 그녀를 대신해 법정에 섰고 진실을 증언했으며 마침내 정의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벽 속에 가둬진 침묵도, 시멘트로 덮어버린 비명도 결국 영원히 감춰지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도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3년간 어둠 속에서 주인을 기다렸던 그 베이지색 코트처럼.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